해외 군사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평가는 분명합니다. 전황의 격차는 장비가 아니라 지휘 체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캄보디아 군부의 무능과 구조적 부패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납니다. 같은 동남아 국가, 같은 국경 분쟁이라는 조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조직 운용 지표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차이는 지휘 통제의 속도입니다. 태국군은 국경 충돌 이후 공군, 육군, 헌병, 국경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가동하며 현장 보고부터 대응 명령까지 평균 소요 시간을 15에서 25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외신이 전한 캄보디아군 내부 상황 보고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의 국경교전에서 보고 체계가 최소 2, 3단계 지연되며 명령 하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전쟁에서 이 시간 차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30분이면 전선은 바뀌고 1시간이면 고지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예산 구조입니다. 태국의 2025년 국방 예산은 약 8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부대 운영과 훈련에 투입되는 비중이 약 38에서 40%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국방 예산은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외신과 국제감시기관들은 이 가운데 실제 전투 준비와 훈련에 쓰이는 비율이 20%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나머지는 급여, 정치적 충성 유지 비용, 비공식 지출로 빠져나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숫자로 보면 태국은 병사 1명당 연간 훈련, 정비 비용이 캄보디아의 2배 이상입니다. 훈련이 부족한 군대는 전투 전에 이미 진 군대입니다. 장교단의 질에서도 격차는 극명합니다. 태국군은 대대장급 이상, 장교의 70% 이상이 해외 연합훈련 또는 다국적 연습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같은 계급에서 해외훈련 경험 비율이 20%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문제는 이 20%조차 실전적 지휘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유대 강화를 위한 형식적 연수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 전쟁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판단 경쟁입니다. 이 차이는 전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부패 지표가 끝도 없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제반부패 지표를 인용한 외신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군 관련 조달과 복급 분야에서 자금 유출과 장비 유실 보고 비율이 태국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전쟁 초기부터 캄보디아군 일부 부대에서 탄약 부족, 연료 미지급, 장비 미정비 사례가 동시에 보고된 이유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같은 장비를 받아도 관리하는 조직이 다르면 전투력은 반토막이 됩니다. 반면 태국군은 보급 손실률을 한 자릿수 %로 관리하며 현장 추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병력 운영 방식입니다. 태국은 충돌 이후 전투 병력의 교대 주기를 칠해서 10일 단위로 관리하며 피로 누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같은 지역에 병력을 2주 이상 연속 투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식 없는 병사는 전투원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이 차이는 사기 하락, 이탈 증가, 명령 불복종으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외신은 캄보디아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이탈과 명령 지연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된 조직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태국군은 완벽하지 않지만 최소한 전쟁을 전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패한 지휘부는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우리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군대가 무능하고 부패하면 그 피해는 병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신이 지금의 캄보디아를 바라보며 쓰는 표현이 점점 냉혹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력 차이는 장비 목록이 아니라 조직의 질, 예산의 흐름, 지휘의 속도, 그리고 부패의 깊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용기로 버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캄보디아 군부는 그 시스템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라는 점이 외신이 전하는 가장 냉정한 평가입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1일 캄보디아 뉴스 영상입니다.
새벽 뉴스 화면에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저공 접근하는 영상이 잡히던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면을 동남아 변방의 작은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시험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조는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력 50대 가운데 상당수가 국경 800km가 넘는 분쟁선 여러 구간에 분산 배치됐고, 이번 공습은 그중 일부가 캄보디아군 포병진지를 정밀 타격한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가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03 6기를 지목하며 이들 발사대가 공항과 구경병원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힌 대목을 강조했는데, 이 한 줄 때문에 이번 충돌이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의 성능 그리고 전장 운용 철학까지 검증하는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미국 통신사 로이터는 이 국경 전투를 소개하면서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국경 817km 전역 16개 축선에서 BM-21과 중국제 로켓, 전차, 무장 드론, F-16 전투기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번졌고, 사흘 만에 캄보디아 쪽 민간인 9명과 영아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태국군도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에서 국경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을 피난 보내면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난 상태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분쟁을 로켓과 전투기, 드론이 뒤엉킨 현대전 교과서 같은 충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이 전장이 이제 우리 일상과도 맞닿았다는 현실입니다. 외교부는 12월 10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이내 전 지역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에게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힌 태국 국경 인근 4개 주와 캄보디아 포이펫, 프레압이 이어 주변이 붉은 표시로 바뀌어 있고, 이 지도는 한국이 이 갈등을 단순한 남의 나라 소식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직접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에 방가세가 된 무기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서울의 한 매체는 7일 시작된 30분짜리 총격전이 사실상 중국산 장거리 로켓포 PHL-03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태국과 중국제 포병 전력의 기대는 캄보디아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이 로켓 발사 원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F-16 공습을 승인했고, 캄보디아는 자국 화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제 로켓이 무력화될 경우 국경선 방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내 정치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집회장에서 자신이 올해 여름 양국에 5일간 교전을 전화 한 통으로 멈췄다고 자랑하며 다시 두 나라 정상과 통화해 전쟁을 멈추겠다고 발언한 장면을 따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는 외부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가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와 의제가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 전투기와 공중 전력이 한쪽 날개에 서 있고, 중국이 상대편의 장거리 로켓과 포병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쫓겨가는 난민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전장이 더 이상 뉴스 속 지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K9 자주포와 천무 FA-50이 이미 실전 운용 중이고, 우리가 파는 무기와 경쟁하는 중국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미국이 동맹국 공군력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태 한가운데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신 태국과 캄보디아의 포성은 한국 방산과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신이 정리한 전장 데이터와 국내 보도를 기반으로 이 분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왜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라는 조합이 결국 한국의 선택과 직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번 충돌이 갑자기 전선 전체로 확전된 이유는 전력 격차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장갑차 이동 속도, 포병 사거리, 공군 출격 편대수, 그리고 야간 징역률 같은 전장 데이터만 뜯어봐도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에 투입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 규모는 대략 90대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태국 육군이 보유한 M112-6과 M112-8 계열 장갑차는 총 130여 대인데 그중 최소 절반이 국경 북부와 서부로 빠르게 이동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 주간 작전 반경은 약 500km라 국경선 817km를 여러 축선으로 동시에 압박하기에 충분한 성능입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내세운 전차 전력은 거의 박물관급입니다. 주력 전차 T-55는 1960년대 모델로 장갑 관통력이 195mm 수준에 머물고 사격 통제 장치는 열상조차 없는 구형이라 시야가 1km만 넘어가면 실질적인 전투력을 잃습니다. 이런 전력을 태국군의 열상조준경이 달린 M60 베이스3 장갑 관통력 350mm에 달하는 105mm 포와 비교하면 전투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포병 화력도 극적으로 갈립니다. 태국 왕실근위 제2포병연대가 운영 중인 M198 155mm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2km, 로켓 추가 장약을 쓰면 30km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보유 수량은 90문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국경 투입 규모가 24에서 30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배치한 BM-21은 사거리 20km, 탄두 중량 20kg으로 파괴력은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 포병전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공급한 PHL-03은 사거리 70에서 130km, 탄두 중량이 70kg에 달해 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타격 자산입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F-16이 초기에 공습한 지역은 이 PHL-03의 이동 루트였고 태국군이 공개한 타격 좌표가 국경에서 18에서 22km 안쪽으로 집중된 것도 이 로켓의 예상 운용 범위에 맞춰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전장을 가른 건 압도적인 제공권과 기동 속도였습니다. 태국은 F-16A B-52대 중 20대를 개량형으로 운용하며 하루 6-8회씩 연속 출격했고 전투기 형대인 캄보디아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 포병을 민가 근처로 끌어들이는 비정상적 전술로 버티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태국 공군의 유도폭탄 명중률은 실전에서도 80%를 넘는 것으로 평가돼 초반부터 전장이 기울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이 약 3시간 40분 만에 국경 검문소를 돌파하며 장갑차, 보병, 드론 정찰이 결합된 현대적 정역전을 그대로 펼쳤고 캄보디아의 지뢰 박격포 저격수 전술은 열상 장비와 드론 폭격에 효과적으로 제압됐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해군의 고속정과 해병대는 캄보디아 해군의 노후 전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작전을 전개했고 국경 지역 건물과 지휘 시설이 연이어 타격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제공권과 기동력, 정밀 타격을 갖춘 군대가 전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정역전은 한국이 구축한 K9, 천무, FA-50 같은 체계가 왜 현대전에 적합한지 실전으로 입증한 사례이며 한국 방산이 동남아 전략 환경의 실제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현재 해외 외신이 그리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황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전쟁에서 밀리고 있고 그 패배가 전장 바깥에서 더 빠르게 확정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포격의 강도나 교전 횟수보다 훨씬 결정적인 지표들이 동시에 붕괴 신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충돌은 더 이상 엎치락뒤치락하는 국면이 아닙니다. 전쟁을 오래 본 군사 분석가들은 지금을 되돌리기 어려운 하강 구간으로 규정합니다. 외신 군사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짚는 건 지휘 통제의 균열입니다. 12월 중순 이후 캄보디아 북서부 전선에서 보고되는 교전 양상은 일관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포병과 소부대 교전은 이어지지만 공세와 방어의 리듬이 맞지 않고 반격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병력의 용기 문제가 아니라 지휘 체계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외신이 인용한 현장 관측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서 하루 2차례 이상 지시가 바뀌는 사례가 포착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대는 임무를 중단한 채 대기 상태로 묶였습니다. 전장에서 멈춘 부대는 곧 사기가 무너집니다. 공중에서도 격차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태국 공군은 제한된 출격만으로도 전장을 흔들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태국은 하루 평균 수 회 수준의 공중작전을 유지하면서도 목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방공 대응이 지점별로 흩어져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방어 시도가 겹치다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전투가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는 전장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는 숫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상대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더 치명적인 건 후방의 붕괴 속도입니다. 외신은 캄보디아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 군수 이동과 민간 이동이 뒤엉키며 통제가 무너지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란 행렬과 군 차량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작전 이동 시간은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항상 지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바로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보급이 늦어지고 교대가 지연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전선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기에 상징적 타격이 겹쳤습니다. 시엠립 방향이 전황보도에 등장하자 외신의 표현은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사적 가치보다 국가의 체면과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전쟁이라는 규정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시엠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얼굴이자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축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하다는 인식만으로도 관광과 투자 심리는 급격히 식습니다. 외신은 이 효과를 두고 폭격보다 빠른 붕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피해가 아니라 불안 그 자체가 국가를 마비시키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전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태국은 점령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캄보디아가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미끄러지도록 압박을 유지합니다. 외신 군사 평론가들은 이를 체력 싸움이 아니라 체계 붕괴 유도전으로 정의합니다. 방역을 시도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부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전쟁에서는 어느 순간 전선이 아니라 국가 기능 자체가 먼저 항복합니다. 한국 시청자가 이 장면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짜 패배는 마지막 총성이 아니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혼란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외신이 그리는 지금의 캄보디아는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위는 흔들리고 하늘은 장악당했고 후방은 엉켰고 상징은 금이 갔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깨지면 전쟁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붕괴 과정이 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준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패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남아있지만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선택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까지 무너지는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충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렵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30일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벌어지는 일 영상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아시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군사 전문 매체들이 잇따라 전한 소식은 단순한 위협의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계획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민간 선박을 개조해 상륙전 투입용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순간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머릿속에 대만 해협의 전장을 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2026년까지 70척 이상의 대형 민간 페리를 군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며 위성 사진과 조선소 추적 데이터로 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 한 척이 수천 명의 병력과 중장비를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분석은 만약 수십 척이 한꺼번에 투입된다면 대만의 방어선은 초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저장성과 광둥성의 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조 작업은 단순히 내부 구조를 손보는 차원이 아니라
차량 적재용 램프와 임시 부두 연결 장치까지 설치되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 선박이 사실상 군수용 상륙함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의 군용 상륙함 숫자는 제한적이지만 민간 선박을 포함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능력이 급격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군 정보당국이 군사적 전환점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단순한 선박 개조를 넘어 부유식 항만을 구축하려 한다는 징후입니다. 전문가들은 길이 800m가 넘는 가상부두를 해상에 띄워 병력과 장비가 끊임없이 상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침공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기존의 상륙전 교리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대만의 방어 전략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대만을 향한 침공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걸까요? 외신들은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목표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시진핑 체제는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새로운 성과를 필요로 하고 그중 가장 큰 카드는 대만 통일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내부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전략이 바로 대만 침공 준비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24년 기준 1조 7천억 위안, 한화 약 33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해군력 강화와 상륙전 능력 확충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 카드를 핵심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며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TSM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전략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양안 갈등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균형이 무너집니다. 주한미군과 미일 동맹은 당연히 전개될 것이고 한국은 의도치 않게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대만 해협이 불타면 한국 해협과 동중국 해도 안전지대가 아니며 한국의 주요 수출입 물동량 30%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를 거쳐가는 만큼 경제적 피해는 전면전급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에게 요청할 안보기여의 강도는 지금까지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디펜스 뉴스는 최근 기사에서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일본과 한국 기지를 전초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동맹 균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장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 위기는 한국의 국방력과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잠수함, 미사일, 방공망 등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성과로 입증된 세계적 기술력은 한반도의 방패이자 동맹국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민간 선박을 개조하는 동안 한국은 국산 초음속 미사일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대비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움직임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군사적 행동 직전까지 가지만 전면전은 아닌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수법인데 최근 중국은 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을 동원한 상륙훈련, 사이버 공격 모의, 대만 사회 내부를 흔드는 정보전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군사훈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매년 수십 건의 대만 전력망 해킹과 금융권 공격을 시도하며 동시에 해상에서는 민간 화물선까지 동원해 실전적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만 방어망을 외부에서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흔드는 전술과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해군력 변화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0척 이상의 주요 전투함을 진수하며 세계 최다 규모의 함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상륙전에 필요한 상륙함 숫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패리 전화는 사실상 그 약점을 메우는 꼼수이자 동시에 창의적 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보유한 2만 톤급 민간 로론로로프 선박 한 척은 장갑차 20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고 병력은 수천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성에서 포착된 개조 사례는 미군 정보위성에도 잡혔는데 이는 중국이 언제든 전시 상황에 맞춰 민간 선박을 군사 선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대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늘어날 경우 해상교통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거나 전쟁 중에 민간 선박을 통제한다면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만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동맹 구조 속에서 강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여유는 사라지고 안보냐 경제냐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독자적 국방력 강화는 단순한 자주 국방의 차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 생존을 지켜낼 마지막 카드가 됩니다. 최근 한국이 추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KF-21 차세대 전투기 양산, SLBM 장착 잠수함 확보 등은 바로 이런 전략적 딜레마에 대비하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새로운 위상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위협에 맞서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역시 중국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잠수함과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호주 역시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오히려 한국에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역설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전선이 어디까지 확장됐느냐가 아니라 이 전쟁이 어느 단계로 넘어갔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은 국지 충돌을 이미 넘어섰고 두 국가 모두 전쟁을 관리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총성이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를 서로 끊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전 발생 구간은 태국 동부와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 전반으로 확대됐고 확인된 교전 구간만 약 120km 이상입니다. 사망자는 양측 합산 최소 38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피난민은 캄보디아 북서부와 태국 동부를 중심으로 50만 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성격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국경진지와 포병진지 중심의 교전이었지만 현재는 후방보급과 국가 인프라를 겨냥한 작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태국 공군의 시엠립 공습입니다. 시엠립은 국경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며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캄보디아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은 군사적 타격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를 동반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군 특작부대가 후방으로 침투해 정부시설과 군사시설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습에 명분을 쌓았고 캄보디아는 이를 주권 침해이자 민간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핵심은 공습 장면이 아니라 숫자로 드러나는 보급 차단입니다. 태국은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캄보디아로 향하는 육로 연료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라오스로 향하던 유조 트럭까지 통제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80대에서 100대가 넘는 유조 트럭이 국경 검문소에 묶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캄보디아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약 25억 리터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태국을 경유하거나 태국에서 직접 공급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태국이 밸브를 잠그면 캄보디아는 몇 달을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몇 주 안에 군과 민간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해상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태국 해군은 캄보디아로 향하는 석유와 군수물자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단계에 올렸고,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캄보디아는 서쪽과 북쪽이 태국에 막혀 있고 해상 출구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 통제까지 강화될 경우 전략적 기동 공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전투의 승패 이전에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흔드는 조치입니다. 군사력 구조에서도 격차는 분명합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 약 50여 대를 실전 배치해 제공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하루 평균 5회 이상 제한적 출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전무해 지상 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는 122mm 다연장 로켓이나 중국제 박격포는 사정거리와 명중률에서 항공전력과 근본적인 비대칭을 가집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교적 완충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던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는 당초 12월 16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돼 22일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전장은 하루 단위로 상황이 바뀌는데 외교는 일주일 이상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그 사이 태국은 연료와 보급을 죄고 캄보디아는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총알 숫자보다 연료 리터 수로 계산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많은 포탄을 쏘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움직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된 겁니다. 12월 16일 현재 태국은 전쟁을 끌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씩 잠그고 있고 캄보디아는 그 스위치를 다시 열 명분을 국제사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전황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남아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1일 캄보디아 뉴스 영상입니다. 새벽 뉴스 화면에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저공 접근하는 영상이 잡히던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면을 동남아 변방의 작은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시험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조는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력 50대 가운데 상당수가 국경 800km가 넘는 분쟁선 여러 구간에 분산 배치됐고 이번 공습은 그중 일부가 캄보디아군 포병진지를 정밀 타격한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국 국방부가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03 6기를 지목하며 이들 발사대가 공항과 구경병원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힌 대목을 강조했는데 이 한 줄 때문에 이번 충돌이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의 성능 그리고 전장 운용 철학까지 검증하는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미국 통신사 로이터는 이 국경 전투를 소개하면서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국경 817km 전역 16개 축선에서 BM-21과 중국제 로켓, 전차, 무장 드론, F-16 전투기가 동시에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번졌고 사흘 만에 캄보디아 쪽 민간인 9명과 영아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태국군도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에서 국경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을 피난 보내면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난 상태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분쟁을 로켓과 전투기, 드론이 뒤엉킨 현대전 교과서 같은 충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이 전장이 이제 우리 일상과도 맞닿았다는 현실입니다. 외교부는 12월 10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이내 전 지역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에게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힌 태국 국경 인근 4개 주와 캄보디아 포이펫 프레아비 이어 주변이 붉은 표시로 바뀌어 있고 이 지도는 한국이 이 갈등을 단순한 남의 나라 소식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직접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에 방가세가 된 무기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서울의 한 매체는 7일 시작된 30분짜리 총격전이 사실상 중국산 장거리 로켓포 PHL-03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태국과 중국제 포병 전력에 기대는 캄보디아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이 로켓 발사 원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F-16 공습을 승인했고 캄보디아는 자국 화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제 로켓이 무력화될 경우 국경선 방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내 정치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집회장에서 자신이 올해 여름 양국에 5일간 교전을 전화 한 통으로 멈췄다고 자랑하며 다시 두 나라 정상과 통화해 전쟁을 멈추겠다고 발언한 장면을 따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는 외부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가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와 의제가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 전투기와 공중 전력이 한쪽 날개에 서 있고 중국이 상대편의 장거리 로켓과 포병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쫓겨가는 난민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전장이 더 이상 뉴스 속 지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K9 자주포와 천무 FA-50이 이미 실전 운용 중이고 우리가 파는 무기와 경쟁하는 중국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미국이 동맹국 공군력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태 한가운데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보신 태국과 캄보디아의 포성은 한국 방산과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신이 정리한 전장 데이터와 국내 보도를 기반으로 이 분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왜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라는 조합이 결국 한국의 선택과 직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번 충돌이 갑자기 전선 전체로 확전된 이유는 전력 격차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장갑차 이동 속도, 포병 사거리, 공군 출격 편대수, 그리고 야간 징역률 같은 전장 데이터만 뜯어봐도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에 투입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당 규모는 대략 90대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태국 육군이 보유한 M112-6과 M112-8 계열 장갑차는 총 130여 대인데 그중 최소 절반이 국경 북부와 서부로 빠르게 이동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 주간 작전 반경은 약 500km라 국경선 817km를 여러 축선으로 동시에 압박하기에 충분한 성능입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내세운 전차 전력은 거의 박물관급입니다. 주력 전차 T-55는 1960년대 모델로 장갑 관통력이 195mm 수준에 머물고 사격 통제 장치는 열상조차 없는 구형이라 시야가 1km만 넘어가면 실질적인 전투력을 잃습니다. 이런 전력을 태국군의 열상조준경이 달린 M6C 베이스3 장갑 관통력 350mm에 달하는 105mm 포와 비교하면 전투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포병 화력도 극적으로 갈립니다. 태국 왕실근위 제2포병연대가 운영 중인 M198 155mm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2km, 로켓 추가 장약을 쓰면 30km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보유 수량은 90문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국경 투입 규모가 24에서 30문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배치한 BM-21은 사거리 20km, 탄두 중량 20kg으로 파괴력은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 포병전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공급한 PHL-03은 사거리 70에서 130km, 탄두 중량이 70kg에 달해 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타격 자산입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F-16이 초기에 공습한 지역은 이 PHL-03의 이동 루트였고 태국군이 공개한 타격 좌표가
국경에서 18에서 22km 안쪽으로 집중된 것도 이 로켓의 예상 운용 범위에 맞춰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전장을 가른 건 압도적인 제공권과 기동 속도였습니다. 태국은 F-16A B-52대 중 20대를 개량형으로 운용하며 하루 6-8회씩 연속 출격했고, 전투기 영대인 캄보디아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어 포병을 민가 근처로 끌어들이는 비정상적 전술로 버티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태국 공군의 유도폭탄 명중률은 실전에서도 80%를 넘는 것으로 평가돼 초반부터 전장이 기울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이 약 3시간 40분 만에 국경 검문소를 돌파하며 장갑차, 보병, 드론 정찰이 결합된 현대적 정역전을 그대로 펼쳤고, 캄보디아의 지뢰 박격포 저격수 전술은 열상 장비와 드론 폭격에 효과적으로 제압됐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해군의 고속정과 해병대는 캄보디아 해군의 노후 전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작전을 전개했고, 국경 지역 건물과 지휘 시설이 연이어 타격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제공권과 기동력, 정밀 타격을 갖춘 군대가 전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정역전은 한국이 구축한 K9, 천무, FA-50 같은 체계가 왜 현대전에 적합한지 실전으로 입증한 사례이며, 한국 방산이 동남아 전략 환경의 실제 기준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지금 전세계 하늘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허세를 부릴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0.01mm의 오차와 싸웠고, 마침내 그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중국이 자신만만하게 공개한 젠20의 최신 개량형. 그들은 이것이 세계 최강이라 떠들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초조함의 발로로 보일 뿐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덩치를 키우고 사람을 더 태우려고 했을 때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이미 그 너머의 미래를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공군이 그들의 자랑인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첫 비행 15주년을 맞아 아주 흥미로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급해 보이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1945와 같은 군사 전문 매체들이 앞다퉈 중국의 신형 젠20A와 독자형인 젠20S의 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공학적 결함을 읽어내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들을 정밀 분석해보면 젠20A의 조종석 후방과 동체 접합부에 기이할 정도로 불룩한 돌출부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것이 공기 흐름을 개선하고 항력을 줄여 초음속 비행 성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설계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역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생명은 매끄러운 형상 관리를 통한 레이더 반사 면적의 최소화인데, 갑작스러운 형상 변경은 기존 설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거나 혹은 내부에 억지로 무언가를 구겨 넣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강력한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이 공간에 추가 연료 탱크나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 젠20의 항속거리나 전자전 능력이 실전에서 중국 군부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즉, 덩치만 컸지 실속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혹을 붙여서라도 성능을 끌어올리려 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최초의 2인승 스텔스 전투기라며 자랑하는 젠20S의 존재입니다. 조종석에 한 명을 더 태워 무인기, 즉 드론과의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통제센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 중국의 구상입니다. 겉보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유무인, 복합체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스텔스기 설계에서 캐노피가 커지고 좌석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스텔스 성능의 저하와 기동성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굳이 후방석을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 때문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전투와 드론 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고도화된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링크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결국 사람이라는 아날로그적인 해결책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베트남의 과학 전문지인 과학과 생활조차 이 플랫폼이 지상 및 해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것이라 분석했는데,
이는 젠22 제공권 장악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덩치를 이용한 폭격 임무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방위기술 분석가들조차 늘어난 무게와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추진 시스템, 즉 엔진의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엔진 수명과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의 중량만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청두의 젠36, 선양의 젠50 같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루머를 흘리며 기술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정작 주력기인 젠20조차 15년이 지나도록 완성된 형상이 아닌 계속해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술적 기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KF-21을 설계했습니다. 중국이 덩치를 키우며 과거의 방식에 매달릴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센서의 융합 그리고 파일럿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여준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덕지덕지 살을 붙여야만 하는 비만형 전투기의 비애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한반도 상공에서 중국의 젠20 개량형과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조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이 체급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현대 공중전의 문법을 해체해보면 승패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눈과 창의 정밀도입니다. 중국의 젠20S가 후방석 조종사를 태워 드론을 통제하려 했을 때 KF-2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피땀 흘려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사 레이더로 전장을 지배합니다. 중국산 레이더가 스펙상 수치는 높을지 몰라도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는 한국산 장비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KF-21의 A사 레이더는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젠20과 같은 스텔스 형상조차도 원거리에서 탐지해낼 수 있는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이 품고 있는 비장의 무기, 바로 미티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미티어는 사거리 200km 밖에서도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끝까지 적을 추적합니다. 반면 중국의 PL-15 미사일은 사거리는 길다고 선전하지만 종말 유도 단계에서의 기동성과 명중률은 서방제 무기 체계에 비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젠20이 둔한 기동으로 우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릴 때 KF-21은 이미 적의 사거리를 벗어난 곳에서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고 이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는 젠20S의 유무인 복합체계는 인간 조종사가 탑승해야만 하는 과도기적 기술인 반면 한국은 KF-21 블록3로 넘어가면서 AI가 제어하는 진정한 의미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기와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기에 더 과감한 기동이 가능하고 아군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방식이야말로 미래 공중전의 정답입니다. 중국이 사람을 더 태워 무게를 늘리는 실수를 범할 때 우리는 기술로 무게를 덜어내고 치명성을 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무기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산업 역량과 엔지니어들의 영혼이 담긴 시스템 간의 충돌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보여주기식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그 내부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의 위태로운 조합일 뿐입니다. 엔진 수명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수시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젠20의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며 이는 중국 국방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철저하게 경제성과 확장성을 고려했습니다. 약 8조 8천억 원이라는 전투기 개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효율적인 비용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뜯어보고 고칠 수 있는 자주 국방의 심장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 억지력을 넘어섭니다. KF-21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항공우주 기술은 자동차, 전자, 소재 산업으로 낙수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거대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나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보란듯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젠20을 개량하며 몸집 불리기에 집착할 때 우리는 KF-21을 통해 작지만 강하고 빠르며 치명적인 한국형 독침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10명의 군사 전문가와 국제 정세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스펙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시스템과 그것을 운용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젠20이 하늘을 뒤덮는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허점을 정확히 뚫어버릴 보라매의 날카로운 발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중국 전투기 도발 영상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 오로지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중화 사상은 오늘도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중국 전투기가 호주의 해상 초계기를 상대로 플레어를 발사하는 정신 나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전투기가 직접 상대 측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인데, 심지어 호주 국방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는 호주 항공기의 30m 이내를 통과하면서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자칫 항공기가 플레어에 직접적으로 맞았다면 기체 손상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비단 이번 한 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던 네덜란드 군함을 상대로 중국군의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네덜란드 군함이 침범 행위를 덮기 위해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발표했는데, 엄연히 국제사회의 핵심 기관인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는 군함에게 침범을 운운하는 건 중국이 얼마나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 등을 상대로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중국이 인접국가를 상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요. 중국은 최근에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비록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역입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일 정도로 해당 구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를 활용하여 동해상공으로 전투기를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해상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러시아를 활용하여 독도 근처까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몰상식한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투기를 활용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국군을 상대하려면 공중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섬나라가 많은 동남아시아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과 호주 등은 장거리 작전을 통해 중국군을 견제해야 하는데, 결국 해상전력과 함께 공중전력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의 공중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 전투기의 군사도발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 전투기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전투기를 비롯하여 항공전력을 투사하며 자행하는 군사도발은 때와 장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젠16을 출격하여 호주의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는데, 호주를 상대로는 그 이전에도 전투기로 헬기를 향해 플레어를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을 상대로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3m 이내로 근접한 후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투기가 동원된 도발은 아니었지만 다른 군사 도발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군이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설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해군과 해상민병대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이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중국군의 도발 사례를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공대공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걸음마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대공중전은 시계외 교전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초장거리 교전 대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은 사거리 4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반면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기 체계에 있어 성능 지표나 보유 수량 등 수치 재원을 가지고 전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치 재원이 우수하더라도 훈련 수준이 떨어지거나 기술의 신뢰도가 낮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태국과의 모의 훈련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수준으로 처참한 교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교전거리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공격 성공률인데요. 당시 중국은 그리펜을 상대로 시계 내 교전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정작 시계 외 교전에서는 9대 41로 그리펜이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은 30km 이내에선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나 50km 내외로 교전 범위를 늘리자 공격 성공률은 14%에서 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공중전에서 시계외 교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 공군은 교전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중국 공군이 장착한 공대공 미사일은 R-77, 이른바 암남스키라고 불리는 러시아가 AIM-120 암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R-77의 최대 사거리는 80에서 110km 정도로 추정하는데 최대 사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50km 내외의 교전 범위에서도 차의 15%를 넘기지 못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단순한 사거리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방증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표적을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의 성능도 우수해야 하며 그리펜처럼 다수의 전투기가 원활하게 임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갖춰야 하며 이 모든 걸 직접 운용하고 통제하는 조종사의 실력이 우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중국이 다량의 전투기와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였으니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표면적인 요소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국 공군은 조종사의 실력을 높이고 무기체계의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과시용으로 무조건 미국보다 수치 재원만 더 큰 미사일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 세계에 미국보다 자신들의 무기가 더 앞서 있다는 선전에만 관심이 있으며 반대로 그만큼 내실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누각이란 말처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중국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국적 훈련 등을 통해 조종사들의 전투 역량을 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주야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합 임무 시나리오에서 한국 공군이 탁월한 상황인식과 임무지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국 공군이 7개국의 연합훈련에서 공격편대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훈련에서 지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보유한 전술적 역량이 미국과 주요 동맹국의 공군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껏 공군뿐만 아니라 군종을 가리지 않고 다국적 훈련에서 공격 지휘를 맡는 것은 항상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나라와 부대에만 맡기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실력을 방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4년에 F-22 랩터를 동원하여 한국과 도그 파이팅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도 우리 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를 동원하여 5세대 기간의 교전 상황을 연출했는데 정작 북한이 보유한 주력 기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그-29라는 점에서 해당 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전술 상황을 가정하여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며 공방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결국 미국이 한국의 5세대 전투기 조종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공군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였다면 굳이 미국은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F-22 랩터의 훈련 상대로 한국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 공군의 조종 실력과 전술 역량이 적성국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공군의 모의 훈련을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성능도 개량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작전 계획 수립부터 작전 지역으로의 이동과 적 탐지 및 식별, 교전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훈련 체계인 창공 모델의 개량 사업을 2024년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에는 7개 유형의 공군 작전을 모사할 수 있었던 창공 모델은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20개의 작전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F-35와 타우러스 미사일 등 한국 공군의 27개 신규 전력이 반영되어 다양한 작전 상황을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모의 훈련에서의 참패를 분석하며 자국 조종사들의 실력 문제를 논한 것만 보더라도 군의 승패는 무기 체계의 우수성 이전에 병력의 체계적인 훈련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 공군은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 등 군사 강국과의 연합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어설프기 짝이 없는 중국 조종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기와 공중전력을 활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은 언제든 적을 맞상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한국의 영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